한국, 그깟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베이징 국방대학교 강의실. 리웨이 교수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학생들 앞에서 한국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죠. 붉게 상기된 그의 뺨과 거만하게 치켜올린 턱, 그리고 경멸적으로 좁혀진 눈매까지 모든 것이 중화 사상에 찌든 전형적인 중국 엘리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 국방 전문 기자 왕메이린입니다. 올해로 15년차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만나왔지만 리웨이 교수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날 아침 2025년 6월 3일 베이징은 짙은 스모그에 쌓여 있었지만 리웨이 교수의 기분만큼은 맑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자신만만했죠. 거울 앞에 선 그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봤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권위적인 표정, 그리고 가슴에 달린 공산당 배지까지 그의 모든 것이 중화제국의 자부심을 상징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군사력 비교를 가르쳐야겠군. 특히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인지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는 서재에서 자료를 챙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책상 위엔 그가 20년간 모아온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대부분 10년도 넘은 낡은 것들이었죠. 그에게 한국은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물러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침 8시 그는 검은색 아우디를 타고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베이징의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중국의 위대함이여. 이 거대한 도시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크지 않은가. 강의실로 들어선 그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켜자 첫 화면에 동아시아 군사력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떴죠.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위 한류로 떠들썩한 한국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리모컨으로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중국 상하이 하나만도 못한 경제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죠. 한국에는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국방력이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리웨이 교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미국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중국은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독자적인 국방력을 가진 강대국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엔 각국의 군사력 순위가 나타났는데 중국은 3위, 한국은 간신히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보십시오.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가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결국 군사력은 국가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중국은 세계 3위, 아시아 최강의 군사대국이죠. 한국, 겨우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해군력을 보십시오. 중국은 항공모함 3척, 구축함 50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공모함은 당연히 없고 구축함도 10척 남짓입니다. 이게 과연 비교가 되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자신의 강의에 도취되어 있었죠. 더 웃긴 건 한국이 자주국방을 외친다는 겁니다. 미국 무기를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인데 무슨 자주국방입니까? 우리 중국은 자체 기술로 J-20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 F-35를 구매하고 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교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 평소엔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교수님, 방금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5년 군사력 순위가 발표됐는데 중국이 2위로 올라갔나? 리웨이 교수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교의 다음 말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아니요. 한국이 5위입니다. 리웨이 교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죠.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오이, 이게 무슨, 영국보다 위라고, 프랑스보다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급히 검색을 시작했고 곧 강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난리 났어요. 전 세계가 한국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급히 노트북을 켰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죠. 화면에 뜬 건 충격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한국군 현역 병력 50만, 예비군 304만, K2 흑표 전차 260대, K9 자주포 3,000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KF-21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중. 그리고 현무, 이게 뭐야? 조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죠. 지하 100m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한국의 신형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술에게 버금가는 위력이라고. 리웨이 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20년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학생들은 더 이상 그의 강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한국 군사력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죠. 교수님, 이거 보세요. CNN에서도 한국 군사력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 학생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이었죠. 리웨이 교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씩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그가 겨우 30분 만에 강의를 끝낸 것은 처음이었죠. 학생들은 수근거리며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리웨이 교수는 홀로 남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 리웨이 교수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죠. 커피포트엔 진한 커피가 끓고 있었고 책상 위엔 수십 개의 브라우저 탭이 열려 있었습니다. 먼저 K2 흑표 전차부터 알아보자. 그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K2 흑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였습니다. 120활강포, 자동장 전장치, 능동방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는 점이었죠. 독일 MTU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했다가 이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독자 개발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중국의 99식 전차는 아직도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카피한 것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독자 엔진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K2 흑표가 독일 레오파르트 2를 제치고 폴란드가 선택한 전차라고. 그는 폴란드의 K2 전차 구매 계약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폴란드는 초기 180대를 구매하고 추가로 820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총 1000대. 계약 규모만 15조 원이 넘었습니다. 폴란드가 바보가 아니야. NATO 회원국이 독일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는 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지만 그의 눈은 더욱 초롱초롱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어떨까? K9 자주포의 스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55-52 경장 주포, 분당 6발 발사, 최대 사거리 40km, 그리고 다중 표적 동시 타격 능력까지. 이건 우리 PLG-5 자주포보다 훨씬 우수하잖아. 그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는 아직도 구소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K9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주포였죠.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건 K9의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이집트, 전 세계가 K9를 원하고 있었죠. 노르웨이가 K9를 선택했다고. 노르웨이는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그는 노르웨이군 관계자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K9는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 경쟁 모델들이 모두 실패했을 때 K9만이 임무를 완수했다. 리웨이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제 현무 미사일을 알아보자. 그가 현무 시리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현무의 사거리 300-800km 탄도미사일, 현무3 사거리 1000-3000km 순항미사일, 현무4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탄도미사일, 현무-5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 추정. 현무5가 탄두 중량 9톤이라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 탄두 중량이면 전술핵 없이도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었죠. 지하 100m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 20년간 했던 강의 내용들이 스쳐 지나갔죠. 한국을 얕보고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건 한국의 독자 기술력이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 세계 최고 수준의 K9 자주포,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IT 기술력. 한국은 단순히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군사기술 강국이었죠. 새벽 5시 리웨이 교수는 지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 너머로 희미하게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베이징의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리우, 자고 있었나? 미안하네. 그런데 이건 정말 급한 일이야. 한국 군사력 좀 조사해봤나? 전화 너머로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한국이야? 글로벌 파이어 파워 순위 봤어? 한국이 5위야. 5위. 뭐? 그게 무슨? 리우, 이거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다음 날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순위가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특히 한국이 5위에 오른 것에 대한 논란이 거셌죠. 중국 CCTV는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군사강국이 되었나? 저도 그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긴장했죠.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큰 이슈를 다루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행자인 장웨이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앵커였죠. 그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2025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에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말이죠.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죠. 왕 기자, 한국이 정말 유럽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육군 병력은 50만 명입니다. 이는 영국 3만 2천, 프랑스 11만, 독일 6만, 이탈리아 10만을 모두 합친 것에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스태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행자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게다가 한국은 304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한 병력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예비군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회사원들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병력 숫자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기 체계입니다. 저는 한국의 첨단 무기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K 전차,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이 차례로 나타났죠. K 흑표 전차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죠. 오히려 자동장 전장치와 능동 방어 시스템 면에서는 더 우수합니다. K9 자주포는 어떻습니까? K9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까다로운 북유럽 국가들이 K9를 선택한 것만 봐도 그 우수성을 알 수 있죠.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화면 아래에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 K-팝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래서 미국이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런 군사력 성장이
우리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건 매우 민감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현무미사일 시리즈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현무-5는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베이징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방송이 끝난 후 프로듀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왕 기자, 시청률이 15%를 넘었어요. 평소의 3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겠죠. 후속 방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부작 다큐멘터리는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방송이 끝난 뒤 저는 리웨이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한 찻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불과 이틀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왕 기자,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교수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이틀 동안 거의 못 잤습니다. 한국 군사력에 대해 조사하느라. 그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왕 기자, 내가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한국은 진짜 강국이더군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한 자료들이었죠. 특히 그들의 국방 산업이 무서워요.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지만 한국은 질로 승부합니다. K 전차 한 대가 우리 99식 전차 여러 대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을까요? 리웨이 교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6.25 전쟁 때는 우리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들의 교육열, 기술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민성. 그는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군사력 발전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죠. 보세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죠. 우리는 아직 1만 2천 달러입니다. 경제력이 곧 군사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으로 얻은 부를 국방에 재투자했어요. 2025년 한국의 국방비는 60조 원에 달합니다. GDP 대비 2.8%죠. 절대 금액은 우리가 많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그는 말을 멈추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60조 원으로 세계 5위 군사력을 만들었고 우리는 300조 원을 써도 아직 3위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죠. 왕 기자,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며칠 전 제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은 김치나 담그는 나라라고, 우리 중국의 파오차이만도 못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무식했던 거예요. 한국 김치는 단순한 절임 음식이 아니더군요. 과학적 발효 과정, 유산균, 영양학적 가치, 심지어 김치 냉장고라는 전용 가전제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군사력과 무슨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리웨이 교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렸죠. 한국 김치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과학이 있듯이 한국 군사력도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엔 첨단 기술과 전략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는 자료를 뒤적이며 계속했습니다. K 전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전차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장갑, 능동 방어 시스템, 자동장 전장치,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마치 김치의 발효 과정처럼 복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치를 세계에 알렸듯이 이제는 K-방산을 세계에 알리고 있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추가로 K 전차 820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계약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급히 리웨이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들으셨어요? 폴란드가 K 전차를 총 1000대나. 방금 뉴스로 봤습니다. 계약 규모가 20조 원을 넘는다고요? 그의 목소리엔 경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이죠. NATO 회원국이 미국이나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그날 저녁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취재차 그 회의를 참관할 수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장성이 발언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그들이 실전을 대비해 선택한 게 한국 무기라는 것은 K가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며 70년간 실전과 다름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모두 실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죠.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수출 실적을 보십시오.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이집트 이미 세계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중국 인터넷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웨이보와 바이두 등 주요 포털은 한국 군사력 이야기로 뜨거웠죠.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특히 화제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얕봤던 이유를 알 것 같다. K드라마, K팝만 보고 한국을 연약한 나라로 생각했다. 하지만 BTS가 빌보드를 정복했듯이 K방산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이 다 군대 갔다 왔다는 게 이제야 이해됨. 김치만 먹는 줄 알았는데 미사일도 만드는 나라였네. GDP는 우리가 10배인데 군사력은 거의 따라잡혔다니. 충격. 삼성이 스마트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무기도 만든다는 거 알고 있었음. 이래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 못하는구나. 스스로 지킬 힘이 있으니까. 다음 날 저는 중국군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왕 기자,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한국의 현무 시리즈예요. 우리는 베이징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죠. 특히 현무호는 이건 거의 준전략 무기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시나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지도엔 서울을 중심으로 3000km 반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물론 상하이, 광저우까지 모두 사정권 아니었죠. 더 무서운 건 한국이 이런 무기를 자체 개발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말이죠.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없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무호는 벙커버스터예요. 지하 100m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무기죠. 이런 걸 어떻게 막습니까? 게다가 한국은 현무-2, 3, 4를 수백 발 보유하고 있어요. 동시에 수백 발이 날아온다면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억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군사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박사였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군사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IT 기술과 군사력의 융합입니다.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기술이 모두 군사 기술로 전환될 수 있죠. 예를 들면요. K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삼성 탈레스가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이 적용됐죠.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이동 중에도 정확히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공유하며 K 전차의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LG가 만든 군용 OLED입니다.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이고 충격에도 강합니다.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로 완벽하게 전환된 사례죠. 중국도 대기업이 많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예요. 삼성, LG 직원들도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죠. 그들은 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민군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거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오지 기술을 군사통신에 적용하고 반도체 기술을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요? 네. 한국은 무기 개발 기간이 다른 나라의 절반입니다. K 전차도 K9 자주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개발됐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왕 기자,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당신도 함께 가시죠.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공항입니까? 인천공항은 마치 현대미술관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자동 출입국 심사가 1분도 안 걸리네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1시간씩 기다리는데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리웨이 교수는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시속 110km로 달리는데도 이렇게 조용하다니. 그리고 와이파이가 무료네요.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한국전쟁관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1950년 한국은 우리 인민지원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75년 만에 야외 전시장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K2 전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실물로 보니 더 인상적이네요. 이 매끈한 디자인, 컴팩트한 크기, 우리 99식 전차보다 훨씬 현대적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K2 전차는 중량이 55톤으로 가볍지만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방호력은 70톤급 전차와 맞먹습니다. 가볍다는 게 장점인가요?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무거운 전차는 기동이 어렵죠. K2는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전차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지하철을 탔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챘죠. 이 깊이가 보통이 아니네요. 네, 서울 지하철은 대부분 지하 20에서 40m에 있습니다. 일부 역은 60m가 넘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리웨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방공호 역할도 하는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도시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네요.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지만 유사시엔 거대한 방공호가 되는. 지하철 안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중국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죠. 리웨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강한 군사력의 바탕이 되는 거군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수원의 삼성 디지털시티였습니다. 물론 핵심 시설은 볼 수 없었지만 홍보관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죠. 삼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홍보관에는 삼성 테크윈이 만든 K9 자주포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이 K9 자주포를 만들었다고요? 정확히는 삼성 테크윈이었죠. 지금은 한화그룹에 인수됐지만 K9의 핵심 기술은 삼성이 개발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전시된 반도체 칩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정밀 유도 무기가 정확한 이유죠.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리웨이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왜 한국 무기가 비싸도 팔리는지 알겠네요. 삼성 같은 기업이 뒷받침하고 있으니. 한국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판문점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로 가는 길, 리웨이 교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실제 분단 현장을 본다니 가슴이 뜁니다. 검문소를 여러 개 통과한 후 우리는 JSA 공동경비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건물 너머로 북한군 초소가 보였죠. 저기가 북한. 리웨이 교수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한국군 헌병의 꼿꼿한 자세,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고요한 정적. 이런 긴장 속에서 70년을 살아왔다니. 안내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모두 이런 현실을 압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는 거죠.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돌아오는 길. 리웨이 교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죠. 중국은 70년간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일해졌죠. 하지만 한국은 매일이 전시 대비입니다. 이 차이가 군사력의 차이를 만든 거군요. 마지막 날 우리는 거제도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멀리서 본 조선소는 마치 거대한 도시 같았죠. 이게 다 조선소입니까? 네. 여기서 세계 최대 선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도 여기서 건조됩니다. 리웨이 교수는 경악했습니다. 이지스함을 자체 건조한다고요? 그건 미국 기술 아닙니까?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 것이지만 선체와 나머지 시스템은 모두 한국이 만듭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미국 알레이버크급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철판을 옮기는 모습을 보며
리웨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인 이유를 알겠네요. 이런 기술력이 군함 건조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선을 만드는 기술로 군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 군함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거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리웨이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죠. 왕 기자, 이제 알겠습니다. 뭘 알게 되셨나요?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모든 게 정돈되어 있고 효율적입니다. 작은 땅에 5천만 명이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중국과 뭐가 다를까요? 중국은 크기로 승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효율로 승부하죠. K 전차가 작지만 강한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도 작지만 강합니다.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계속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위기의식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당연하게 여기고 국방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죠. 중국은 다르나요? 중국 젊은이들은 전쟁을 모릅니다. 평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평화의 가치를 알아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리웨이 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죠. 한국 방문 후기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한국. 저는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기술과 의지로 무장한 진정한 강국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전 국민의 안보의식. 한국 남성의 90%가 군대를 다녀옵니다. 이는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니라 국가방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민간 기술의 군사 전용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자연스럽게 군사 기술로 전환됩니다. 실전 경험. 70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얻은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효율성. 작은 국토, 적은 인구로도 세계 5위 군사력을 달성한 효율성은 놀랍습니다. 우리 중국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규모만 키울 게 아니라 기술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경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중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 있는 인정에 박수를 보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현실을 인정하는 교수가 나왔네. 우리도 한국처럼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어야. 크기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리웨이 교수님 존경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리웨이 교수의 글이 화제가 되자 중국 CCTV는 결국 한국 군사력에 대한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제작팀의 일원이 되었죠. 제작 회의에서 PD가 말했습니다. 이번 다큐는 중국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강의 기적, 그리고 군사혁명이었습니다. 촬영팀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가 목적이었죠. 우리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취재하려 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보안상 취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죠.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녹음하면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소총조차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 무기를 원조받아 쓰던 나라였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 정책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엔 한국의 무기 개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1970년대의 허름한 병기창에서 시작해 2020년대의 최첨단 무기 공장까지.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K1 전차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죠. 우리는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1970년대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6.25 같은 비극을 겪지 않겠다는 의지요. 그는 당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었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우리끼리 연구했습니다. 독일이 엔진을 안 팔면
직접 만들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전 국민이 군인인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예비군 훈련장을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양복을 입은 회사원들이 훈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직장인이신가요? 네. 저는 삼성전자 다닙니다. 저분은 의사고요. 옆에는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중국 카메라맨이 놀라워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랑 의사가 총을 들고 훈련을 지켜보던 한국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면 거의 모두 군대에 갑니다. 21개월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 후에도 예비군으로 8년간 훈련을 받죠. 그럼 한국 남성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사시 300만 명 이상을 즉시 동원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한 회사원과 인터뷰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일도 바쁘실 텐데. 당연한 의무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중국 PD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군요. 전 국민이 국방의 중요성을 아는 거. 세 번째 에피소드는 K-방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생산 라인은 볼 수 없었지만 홍보관과 외부 시설만으로도 충분했죠. 이곳에서 K9 자주포가 만들어집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됐죠.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K9 자주포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K9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노르웨이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이집트의 사막에서도 문제없죠.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약 10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20년 걸리는 걸 절반으로 단축했죠. 우리는 한화 관계자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기술력, 둘째는 가격, 셋째는 납기입니다. 특히 납기가 중요해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히 무기가 필요했을 때 한국만이 2년 내 납품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안 되나요? 미국은 자국 수요도 못 맞추고 있고 독일은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춘 상태였죠. 반면 한국은 언제든 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우크라이나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K9 자주포가 실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 것이었죠. 우리는 급히 특별편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의 인터뷰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K9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으며 무엇보다 고장이 없었죠.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K9는 천사입니다. 1분에 6발을 쏘고 즉시 이동할 수 있어요. 러시아 포병이 대응 사격을 하기 전에 이미 사라집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실전은 무기의 진짜 성능을 검증하는 최고의 무대니까요. 중국 군사 포럼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전장에서 실전 검증까지 받았다. 이제 누구도 한국 무기를 무시할 수 없다. 리웨이 교수도 이 소식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K9의 성공은 한국 방산 전체의 성공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할 겁니다. 실제로 그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K9의 실전 성공 이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무기 구매 의사를 타진해왔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중국 군부 내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 고위 장성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다. 그들은 이미 아시아에서 일본과 맞먹는 군사기술 강국이 되었다. 특히 미사일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군은 한국의 현무 시리즈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성공이 중국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도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어느 날 리웨이 교수가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식당이었죠. 왕 기자,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가끔 먹습니다만. 우리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리웨이 교수가 김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김치가 한국 군사력의 비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세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젓갈을 넣고 발효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나죠.
한국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김치를 한 입 먹고 계속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원조로 시작해서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실패를 걸음 삼아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독특한 맛을 내는 거죠. 마치 잘 익은 김치처럼. 그럼 중국은요? 우리는 인스턴트 라면 같았습니다. 빠르게 만들어서 양으로 승부했죠. 하지만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찌개를 보세요.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냅니다. 한국의 민군 협력과 같죠. 삼성, LG, 현대가 군수산업과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왕 기자, 한국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음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성과 시간, 그리고 조화.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중국 인터넷은 한국 군사력에 대한 토론으로 뜨거웠습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특히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BTS와 블랙핑크에 정신 팔려있는 동안 한국은 K2와 K9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동시에 키운 한국의 전략, 정말 무섭다.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 인구 5천만으로 세계 5위 군사력, GDP 대비 국방비 효율성 세계 최고, 징병제로 전 국민이 군사훈련 경험, 세계 최고 IT 기술의 군사 전용, 70년간 실전 대비 태세 유지, 미국과의 동맹 독자적 국방력,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아, 그 아이돌들도 다 군대 갔다 왔다. 방탄소년단도 군대 갔잖아. 이게 한국이야. 삼성 갤럭시 쓰면서 삼성이 무기도 만드는 줄 몰랐네. 한국 유학 갔다 온 친구가 말하길 한국 대학생들 MT 가면 군대식 게임한대. 전 국민이 군대 문화에 익숙하다고. 2025년 가을 리웨이 교수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많은 동료 교수들도 참석했죠. 여러분, 제가 40년간 군사학을 연구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몇 달 전 한국을 무시하던 바로 그 강의실이었죠. 절대 겉모습만으로 한 나라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을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이 있었죠. 그는 한국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 전략,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합쳐질 때 진정한 강국이 됩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리웨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있죠. 질투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강국이 되는 길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교수가 한국을 인정하고 배우자고 하는 모습에 감동한 것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왕메이린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